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을 좀 알아봤고요. 어떤 식으로 좀 처리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무조건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엔터티, 그러니까 개념적 모델링이 완료되고 나서 요 엔터티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이런 저장소가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밑에다가 속성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성 중에서 식별자라는 걸 선정하게 돼요. 네, 식별자라는 것도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은 엔터티랑 요 인스턴스라는 개념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엔터티는 그냥 집합의 개념이에요. 자, 지금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학생 교실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교실 안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대상들을 하나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학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적인 개념을 엔터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인스턴스는 그 엔터티 안에 있는 구체적이고 이제 개별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요 앞에 이름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한 명 한 명이 이제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기억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식별자는 어떤 거냐? 우리가 엔터티 이 집합 안에서 유일한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유일한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회원에서, 자, 회원이라는 저장소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얘를 식별자로 지정할 수가 있느냐? 자, 안 되겠죠. 왜냐면 식별자라는 거는 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값은 언제든 중복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식별자로는 적절하지 않고, 아니면 이런 회원 아이디나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우리 개개별을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별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면은 요 I 방식과 바커 표기법이라고 바커 방식이라고 해서 요 ERD를 읽는 그 표기법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에서 정규화 뭐 수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관계 설정 같은 것도 수행한다 했습니다.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도 그냥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 모델링을 할 때 관계가 엔드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여기 상품과 회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뭔가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회원이 상품을 뭐 구매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조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의 상품을 여러 회원이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까치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의 회원도 여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까치발을 보고 n 대 n 관계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규칙이 있어요. 요 n 대 n 관계는 1 대 n과 n 대 1로 쪼개야 한다라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자, 이걸 왜 쪼개야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선만 보고도, 둘이 이런 관계구나, 뭐 n 대 n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 데이터로 표현을 하려면, 자, 봐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거 잠깐 없애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샀다는 정보를 알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건 상품 정보만 있고 여기는 회원 정보가 있잖아요. 뭐 A가 어떤 상품을 샀다라는 정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이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요 식별자를 빌려주게 됩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식별자를 빌려주게 되면 뭐 어떤 A라는 회원이 P001, P002라는 상품을 뭐 구매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엔드인 관계를 해버리면 지금 상품과 회원이 둘 다 식별자가 각각 상품 아이디, 회원 아이디예요. 근데 제가 이 식별자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회원이 여러 상품을 구매했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의 상품을 이제 여러 회원이 구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1대 n, n대1로 쪼개면은 뭐 이렇게 중간에 하나 추가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뒤에서 다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각각 상품 아이디와 회원 아이디가 식별자였는데 중복 안 되죠. 그리고 이 구매라는 엔티티도 보시면은 상품 아이디 플러스 회원 아이디, 자, 이 둘을 조합을 해서 식별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아이디가 뭐 P001이 있어도 요 회원 아이디가 다르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A라는 회원이 이런 상품을 샀다라는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대 n, n대 1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얘는 논리적 모델링을 아래와 같이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DB가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몇 바이트로 저장하겠다, 아니면 얘는 숫자형으로 저장하겠다,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걸 아래 물리적 모델링에 보시면 이렇게 문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아이디를 문자로 20바이트까지 표현을 하겠다, 패스워드를 문자 50바이트까지 입력받을 수 있는데 얘는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도 좀 보시면은 얘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실제 성능과 저장 공간을 고려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크기를 고려한다거나 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뭐 인덱스나 파티셔닝 등등의 어떤 물리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모델링 단계가 되겠죠. 개념적 모델링에서는 얘가 가장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으로 거칠수록 얘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정교화라는 개념을 물리적 모델링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딱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논리적 모델링에서는 정교화를 한다.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는 반정교화를 한다. 자,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 독립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독립적이라는 말은 영향을 서로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데이터가 이제 스키마라는 걸 기준으로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부 관점, 개념, 그리고 내부 관점으로 있는데 이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계층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 데이터를 3단계로 이제 스키마 구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기 이 키워드도 기억해 놓으세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자, 이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서로 독립되어서 내용이 변경되어도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거 왜 안 써지지? 자, 보시면은 아직 여러분들 쿼리는 안 배웠지만 그냥 사용자 A, B,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장소에는 학생 아이디, 학생명, 뭐 주민등록번호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거를 각각 사용자가 나는 학생 아이디와 학생명만 볼 거야. 나는 학생 아이디랑 주민등록번호만 볼 거야. 나는 아이디만 볼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 저장소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사용자 혹은 프로그램이 각각의 관점에서 보는 거를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키워드가 이제 잠깐 여기로 올게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어요.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면 어떤 여러세, 뭐 다양한 이런 키워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의미해요. 얘는 사실상 하나의 저장소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표현한 구조를 우리가 각각 보는 거기 때문에 개념 스키마에는 어떤 통합적인, 뭐 전체적인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건 요 실제 데이터의 물리적인 구조,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실제 어떤 구조와 물리적인 성능을 고려한다. 그래서 얘는 물리적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3단계 스키마의 독립성. 그럼 이제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는 이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자, 내부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각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있는데 이제 논리적 독립성 같은 경우는 개념 스키마의 변경이 생겨도 외부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학생 저장소 상태에서 어떤 개발팀이 우리 여기다가 입학 정보를 추가할 거야. 입학 일자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싶어 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거를 추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용자가 우리 잠깐 사용 멈춰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발팀이 입학일자라는 속성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스키마의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사용자가 이걸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처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증설하려고 디스크를 추가하려고요. 근데 하드디스크를 추가한다고 해서 뭐 사용자가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개념 스키마가 바뀌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장하면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개념 스키마를 바꾼다거나 외부 사용자가 뭐 멈춰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이거를 독립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값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데이터 모델의 이해관계자.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라 바로 넘어가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 모델링의 주요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거 뭐예요? 단순하죠? 그리고 추상화나
명확화를 통해서 해석이 용이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약속된 표기법, 아까 네모나 이런 선 같은 거 보셨죠? 데이터를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이죠. 3번 누르시고 2번 가면 됩니다. 다음 중 모델링의 관점에서 상관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업무가 무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중심. 이거는 데이터 모델링이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프로세스 모델링이죠.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게 바로 상관 관점이죠.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의 물리적 구조에 따라 모델링한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3번 데이터 모델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로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각화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간결한 표현 덕분에 이해가 더 빨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중복과 비일관성을 제거하는 거죠. 데이터 품질 확보, 이 데이터 중복과 비일관성을 줄임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겁니다. 4번 논리적 모델링의 주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적 모델링 볼게요. 자, 데이터 저장 방식이나 크기의 물리적인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물리 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ERD만으로 업무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개념적 모델링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구체화는 안 한 거예요. 자, 속성, 정규와 제약 조건 등을 통해서 상세한 설계를 수행한다. 이게 바로 논리적 모델링이고요. 자, 반정교화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물리적 모델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개념적 모델링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이번엔 개념적 모델링이에요. 추상화된 엔터티와 관계로 표현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집합을 선에 그어서 막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ERD예요. 엔터티와 릴레이션십,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자, 업무 중심의 표현이므로 이해관계자, 뭐 현업 등 의사소통이 용이하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대하는 어떤 고객이 이제 전력 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전봇대가 아니라 전주라는 표현으로 데이터를 정의한다라고 했습니다. DBMS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이해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번 데이터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데이터를 중복 저장할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죠. 업무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모델을 유연하게 수정하기 어렵다. 이거 뭐예요? 비유연성이죠. 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주소 이력이 누락되었다. 이거는 약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일관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비일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물리적 모델링을 할 때 컬럼의 난널 제약 조건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는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그 어떤 속성에다가 값을 필수로 입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입력 받을 것이냐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에 선택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품질을 저하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7번 순서 개념 논리 물리죠. 8번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을 비교한 설명. 자, 정규화, 이상현상 방지,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은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물리적 모델링은 실제 물리적인 저장 구조와 데이터 타입을 설계하는 거 맞고요. 논리적 모델링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자,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리적 모델링에서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조회를 하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 모델링에서 반정교화를 하게 되면은 조회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정교화는 조회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무결성,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고요. 반정교화 같은 경우는 무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모델링은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뭐 파티셔닝 등을 고려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잘못된 설계 사례에 설명한 것이다. 이를 바르게 개선한 설계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겠습니다. 한 고객이 최대 2개의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자, 요거 테이블은요, 여러분들 그 엔터티, 저장소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이라는 저장소 안에 고객 아이디가 있겠죠. 그리고 연락처 1, 연락처 2, 자, 이렇게 속성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고객이 연락처를 2개 입력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갑자기 요구사항이 변경이 돼서 최대 5개까지 등록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아이디는 중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재 얘가 식별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연락처 3, 4, 5를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디테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 엔터티에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을 저는 굉장히 이제 좀 비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 때문에 요 엔터티의 설계를 바꿔버리면 그 굉장히 영향도가 좀 커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객 아이디가 있고 그냥 연락처가 있는데 A가 뭐 010, 뭐 010, 이렇게 여러 개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쓴 방식이나 제가 방금 쓴 방식이나 나중에 1차 정교화라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어떤 고객 아이디나 이름 같은 게 여기 고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라는 저장소를 따로 뜯어 가지고 해당 고객 아이디에 뭐 구분 코드, 그 다음에 연락처, 자, 이렇게 주고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A, B라는 애가 있을 때 A가 연락처가 여러 개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변경 사항을 넣을 때 요 속성을 추가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고요. 어차피 행이 추가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추가되는 거라서 이건 영향도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전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고객이라는 엔터티와 연락처 속성을 분리해서 별도의 연락처 엔터티를 설계한다. 자, 요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였고요. 고객과 연락처 간의 관계를 1대1로 제한을 한다. 자, 이건 이제 잘못된 말이에요. 1대1로 제한한다는 뭐냐면, 지금 고객과 고객 연락처 사이가 있으면 하나의 고객이 하나의 연락처만 입력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만약 A가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추가로 A를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대1이 아니니까요. 자, 니은 틀렸고요. 고객과 연락처 간의 관계를 1대 M으로 설정하고 외래키를 통해서 연결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 고객이라는 고객 엔터티의 고객 아이디 있죠. 이게 지금 식별자예요. 얘를 실제 데이터 관점에서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빌려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외래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대 M이라는 것도 맞죠. 그래야 하나의 고객이 여러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는 현재 식별자가 고객 아이디 플러스 구분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똑같아도 구분 코드가 다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리을, 연락처는 고객 테이블의 한 컬럼에 쉼표로 구분해서 넣는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정교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설계가 아닙니다. 자, 연락처 1, 2를 연락처 속성으로 통일한 다음에 유형 등을 나타내는 속성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고객 엔터티가 있고 고객 연락처라는 엔터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고객 아이디와 그냥 유형이라고 할게요. 아까는 구분 코드라고 했는데, 자, 연락처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연락처 1, 2 이렇게 줄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로 뭐 휴대폰 010 띠리릭, 뭐 휴대폰 2 010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데이터베이스의 3단계 스키마 중에서 실제 데이터의 저장 구조를 다루는 건 뭐죠? 자, 물리적 저장 구조죠. 그래서 내부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구조가 키워드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 모델의 이해 이론과 실습 문제를 좀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터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 많으셨어요.